강상호 세무사입니다. 세무리스크는 납세자가 과세관청과의 마찰로 인하여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또는 기업 가치의 하락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세법을 잘 지킨다고 세무리스크가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이나 해석이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양방향의 해석이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관청은 세액이 필요한 조직이고 세무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라는 점입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은 각자의 입장에서 다툼에서 이기고자 성실히 임할 뿐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세무정책이 필요합니다. 세무정책은 다툼에서 이길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는 임의적으로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구분도 아니고 학문적인 구분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일단 비용 부인이라는 것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세법상 해당되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부인될 경우 이익이 커지게 되고 법인세도 커지게 됩니다. 해당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을 주장할 입증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기소했을 때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주장하는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이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 의무자가 진다라고 해서 입증 책임의 전가가 일어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관계와는 조금 다르죠. 부당행위라는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비합리적으로 손해가 법인한테 발생된 경우에 그 해당 손해가 없는 것으로 치고 법인세를 계산하겠다는 규정입니다. 즉 부당행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해서 법인이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 없는 것으로 치겠다라는 겁니다. 접대비는 보통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도가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의제되면 한도를 초과하게 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접대비로 의제되는 비용이 채권 포기입니다. 납세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채권을 포기하면 거래처에 접대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법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간주수익입니다. 세법은 기대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실현된 이익에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목적으로 몇 가지를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주수익이라고 합니다. 간주수익은 수익이 없어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권자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인정이자는 앞서 말한 부당행위 배상 부인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월세 말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보증금을 통해 발생한 이자만큼은 수익으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법학에서 간주라는 말은 반증이 있어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통해서 발생한 이자가 없어도 간주임대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손익기초 시기는 이익과 비용이 어느 과세 기간의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회계학에서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즉 팔았을 때 돈이 되면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법에서 자산은 미래의 비용입니다. 이 말은 자산은 현재의 비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세무상 자산이 되어버리면 단기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자산은 언젠가는 비용이 될 것이지만 누진세 구조를 택하고 있는 과세 환경에서 과세 기한을 변경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종류가 너무 많고 금액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언젠가는 비용이 될 거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귀족시에 관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를 잘 지켰다 하더라도 세무조정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없으면 일시적인 차이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가세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업자는 일반 개인과 달리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업은 납부만 대행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을 잘못 수취하거나 늦게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리스크를 전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을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 리스크는 갑에게 전가됩니다. 갑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리스크가 없게 되겠지만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 등을 이유로 공제받지 못하면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100만원에 1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세금계산서는 유가증권하고 비슷합니다. 갑이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세금계산서 들고 신고를 하면 세무서가 10만원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실기재 등으로 세무서가 지급을 거부하면 이 유가증권은 부도가 발생된 것과 유사하게 됐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에서 매입세액 불공제가 특히 더 중요한 이유는 스타트업은 초기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가 없거나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법인세도 거둘 수가 없죠. 그러나 부가세 등 거래세는 이익의 유무와 상관없이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에게 부가세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익이 안 생기는 회사는 회사 관리를 좀 대강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는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즉, 이 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야 될 물건인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걸 원천지주해야 될 건인가, 혹은 내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규정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건인가, 혹은 이것은 과세가 안 되는 소득이거나, 즉 비과세이거나 면세인 소득이 아닌가 라는 의미입니다. 공제감면은 조세특례에서 주로 나와 있고 비과세 면세는 과세거리이냐 아니냐라는 의미입니다. 근로자한테 실비 변산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식대 같은 것을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지급했을 때 이것은 근로자한테 과세가 안 되는 소득이다. 그러니까 어떤 소득은 과세가 안 되는 소득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부가세에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꽃집에서 꽃을 팔 때는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 안 되는 매출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건건당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뒤따르게 될지, 즉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지, 원천지주를 해야 될지, 아니면 법인세가 나올지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은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협력 의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증책임입니다. 입증책임은 소송법상의 증거 의무로서 의무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을 말합니다. 단순히 증빙을 제출하라는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상충되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판사가 판결하기 어려워지면 입증책임 있는 쪽이 패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연과학은 정답이 없거나 모른다가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과학인 법학은 정답을 모른다고 판사가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익점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증빙은 세무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납세 의무자가 관리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법정 증빙은 보관 의무가 있지만 법정 증빙만으로 거래의 성격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할 수는 없고 여타의 다른 증빙도 구비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법정 증빙은 대부분 전자증빙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실물이 없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증빙은 납세 의무자가 보관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으므로 오히려 법적 증빙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상방은 증빙으로서 대화하게 됩니다. 근로자 할 때는 세금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본인과 근로자의 것까지를 직접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사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등록 가산세 공과액의 2%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업가는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부를 만들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사업가는 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증빙을 구비하지 않으면 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단 증빙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세무를 잘못 받으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됩니다. 가산세 부담보다 본세 부담은 훨씬 더 크게 되죠. 그리고 사업가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한테 월급을 줄 때,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이때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 혹은 반기의 다음 달 1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늦게 납부한 것만큼 가산세가, 늦게 납부한 이자만큼의 가산세가 생기게 됩니다.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가는 각종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20%의 가산세가 물려지거나 지지 나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물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늦게 납부한 것만큼 이자만큼도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의 산정은 사업가의 책임이 됩니다. 중요한 세금들, 법인세나 소득세 혹은 부가치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라고 합니다.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산정해서 신고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고지서로 납부할 세금들, 재산세 같은 것들은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않죠. 그래서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했을 때 책임도 과세관청이 지게 되지만 부가세나 법인세, 소득세처럼 중요한 세금들,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금은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것이 사업가의 책임이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국민연금이라든가 고용산재보험 등, 의료보험 등을 근로자 등으로부터 징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직업명세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이후에 누구한테 무슨 명목으로 얼마만에 세금을 줬다 그래서 개인별 리스트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을 직업명세서라고 하고 옛날에는 직업조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근로자한테 연말정산하는 것을 근로자에 대한 직업명세 제출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사업가는 원천징수도 하고 연말정산할 의무도 부담하게 되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합계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합계표 제출 의무는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 즉 주식회사의 주주가 바뀌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즉 주주가 바뀌고 그 다음 연도 3월달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 등 변동상환 면세서라는 것을 같이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도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고 세무조사가 있으면 수감을 해야 되고
세무공무원에게는 질문검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질문하면 그에 대해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소명은 증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증명은 법학의 형사법이나 법학이나 혹은 자연과학에서 틀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도로 입증하는 것을 증명이라고 그러고, 소명은 경제적으로 일견 타당하다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증명 책임보다는 좀 완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권리도 있는데 경정청구라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 책임이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은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과세 표준을 잘못 산정해가지고 더 많이 신고했다라고 할 때 3년이나 5년의 긴 기간을 두고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등 부가 고지받는 대목은 경정청구권이 없죠. 그때는 90일이나 6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과세관청과 다툴 수 없습니다. 현행은 부가고지 제목에도 경정청구를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정청구를 했는데 경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유권 해석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질의 회신을 오거나 하는 답변을 하거나 하는 유권 해석도 있고, 그 유권 해석 중에 하나는 심판의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가서 다툴 수도 있죠. 행정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에서 등장하는 유권해석은 군우두라는 유권해석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서 1심을 뭐 20, 24, 가 해서 사건 번호가 붙고 2심이 나라는 사건 번호가 붙게 됩니다. 3심이 대법원에 가면 다라고 하죠. 그 민사 판결은 1심, 2심, 3심에 따라서 가나다라는 기호가 붙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고노도라는 기호가 붙게 됩니다. 군우두는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근데 조세사건은 행정소송 사건이죠. 그래서 조세에 관한 유권 해석에는 군우두라고 붙어있는 판결문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과세관청의 처분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처분은 경정청구 거부 처분, 심판청구를 했는데 90일 내에 결정하지 않았다. 이것도 처분하지 않은 것도 행정청의 처분이 됩니다. 이런 것이 행정처분이 되고 그 행정처분을 다투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관한 분쟁에 관한 것으로 재판 절차,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종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비교해서 국가의 행법권 발동으로 인한 것이 형사소송이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그리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원 이전에 하는 심판례하고도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을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법원을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을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흔히 듣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원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이 되게 됩니다.